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그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단잠을 자며 꾸는 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쫓는 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악몽을, 누군가는 또 길몽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란 단어를 들으면 쫓는 꿈이 떠올라요. 그 꿈은 목표와 같은 것이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요. 저에겐 그런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꿈이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저의 꿈은 셰프예요. 혹시 셰프와 요리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릴 때 무엇도 모르고 장래 희망엔 요리사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그때부터 제 꿈은 요리사가 아니라 셰프였어요. 셰프와 요리사는 달라요. 세련됨의 차이가 아니라 하는 기능이랄까요? 전제 조건도 달라요. 셰프는 학위나 훈련을 거친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리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셰프는 주방 내 특정 전문 파트에 속한 조리사 중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해요. 요리사는 서열의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셰프는 레시피를 창조할 수 있고 요리사는 기존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실은 저도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셰프라는 말에는 괜히 허세가 들어있는 것 같아 저를 요리사라고 칭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의 꿈은 셰프가 맞아요. 하지만 여자가 셰프가 되기란 힘들죠. 요즘엔 여력이 되면 배움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기는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배울 수조차 없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학교인 CIA는 1946년 여자가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까지 여자는 정식 등록되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여자인 셰프만 뽑는다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인 셰프도 뽑는다고 하면 감지덕지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게 정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상 여자가 요리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셰프로서는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웃기게도요. 그들은 주방과 부엌을 분리해서 보더라고요. 여자가 하는 건 부엌, 남자들이 하는 건 주방,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간을 부엌이라고 하면 무척 화를 냈어요. 우습죠? 이러니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부엌에서 이것저것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리에 더 친화적인 것은 남성에 비해 특출난 점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저는 셰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리를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는걸요. 칼을 잡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연구하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고 제가 만든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은 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여기서 저의 오래된 좌우명을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수전척전이에요. 수전척전은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몰래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하나는 초밥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마카세 집이에요. 입소문을 타서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엔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SNS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다른 채널에서도 와서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블로거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바빠요.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애초에 요리를 할 수조차 없을 뻔했다가 끝내 전 재산을 털어 꿈을 이루고 나서는 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만큼의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가족 때문에요. 가족이란 게 참 어느 때에는 든든한 울타리였다가 어느 때에는 그 울타리가 족쇄가 되기도 하잖아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의 꿈이 셰프라는 말씀은 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하는 것, 음식과 가까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부산 밀락회센터에서 횟집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서 늘 나는 비린내가 밉고 부끄러웠어요. 그 냄새가 제 옷, 책가방, 제 학용품에도 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간식을 먹으러 늘 회센터로 하교하라고 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어요. 거기서 간식 먹기 싫어. 냄새나. 어머니에게 그런 예의 없는 말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회센터에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4살인가 5살이었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인척도 없다 보니 어머니도 나름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종종 회센터로 가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회센터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정의 집 손자, 부자의 집 아들, 대원상의 딸, 이렇게 말이에요. 어른들은 저희들을 모아놓고 간식을 주고 해수욕장에서 놀다 오게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간식만 나눠 먹던 아이들은 이내 친해져서 해수욕장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거기에 회센터에서 모은 조개껍질로 꾸미고 술래잡기를 하고 말뚝박기를 하며 놀았죠. 그러면 퇴근을 한 어른들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3, 4, 5 모여서 바로 앞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주었어요.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이었고 겨울이면 호빵이었죠. 그걸 먹으면서 집까지 걸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회센터는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이내 그곳이 부끄럽지 않아졌죠. 그리고 친구들 중에 경원이라고 부자 횟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제가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하자 혼을 냈어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너한테 이것도 저것도 사주시는 건데 부끄럽다고 하면 되니?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니까. 다들 회 받아갈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감사합니다. 이래.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넌 모르지? 키만 나보다 크지. 아직 어린애구나.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 완전 바보네. 저는 그때 경원이가 달라 보이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일도 달라 보였어요. 회센터는 부끄럽지 않은 곳이 아닌 자랑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니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메고 있는 앞치마가 전장에 나간 사람의 갑옷처럼 보이고 능숙하고 빠르게 회를 치는 모습과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손님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함께 올라가 매운탕이며 각종 요리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뒤에 앉아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는 주방이 반짝반짝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여 양념을 하고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이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회센터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을 넘어서 어떤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하고 싶었어요. 요리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쩌면 이 길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소문난 실력자거든요. 요리를 무척 잘하세요.
그래서 그 음식 솜씨를 듣고 온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운탕이며 각종 요리 레시피를 팔아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매운탕일 뿐이라며 사람 만드는 게 다 똑같지 하시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분명 달랐어요. 어머니의 요리는 뭔가 달랐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는 남의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월등해서 다른 집 반찬은 성에 안 찼거든요. 바깥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오직 저는 어머니 음식이 입에 맞고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손도 무척 빠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여서 매년 몇 번의 제사를 치러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 제사 때마다 당신의 시댁에 가셨어요. 할머니 댁에서 어머니는 거의 영웅이었어요. 어머니가 손이 정말 빠르고 요리도 잘하셔서 순식간에 제사상을 차리고 식구들 먹을 반찬을 만드셨거든요. 어머니의 손짓은 정말 할리우드 액션 같았어요. 특히 송송송 채소를 썰 때 말이에요. 그동안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고요? 그동안 저와 남은 여자들은 애호박전이나 동그랑땡, 산적 따위를 만들어 부치기만 했죠. 정말 부치기만 했어요. 세팅까지 어머니가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식이란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원초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음식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고요. 음식을 앞에 들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풍경들이 저는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장래희망을 요리사라고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셰프가 만든 건데 그 셰프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요리를 해서 자신의 요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셰프의 꿈을 나날이 키워갔죠. 집에서 틈틈이 요리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말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란 프라이부터 각종 재료를 넣은 라면, 볶음밥.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꿈을 키워갔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였을까요? 제가 진로 계획서를 쓰러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요리사가 꿈인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제 학업이나 학교 생활, 진로에 대해 이제껏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무언의 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가 너무 냉정했어요. 저와 어머니를 이루는 공기도 차가웠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딸이 요리 잘하면 좋지 뭘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같이 요리도 하고 아 그래 엄마랑 같이 횟집 하면 좋지. 나중에 누가 물려받나 그랬잖아. 응? 하니까 어머니가 덜컥 화를 냈어요. 이게 어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나라에서 여기서 여자가 요리를 잘한다는 건 고생스러운 일이다. 남들이 안 해도 되는 걸 다 네가 해야 한다고. 엄마를 보고도 요리가 하고 싶다는 말이 나와? 너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면서 아니 모르는 거니? 저기 서민이는 화학공학과 간다더라. 화학공학과는 안 굶어 죽는데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데서 연구하고 아무튼 냄새 안 나는 데서 일해. 얘는 무슨 요리야. 너 진로 계획서 다 쓰고 엄마한테 보여줘.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저는 그날 방에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요리가 하고 싶은데,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저는 그때까지 엄마가 제가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반대할 줄 몰랐어요. 저는 종이에 셰프라고 쓴 것을 수정 테이프로 지웠어요. 지우면서 계속 울었어요. 진로 계획서를 이틀 동안 내지 않으면서 어머니랑 무척 다퉜어요. 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말렸죠. 심지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을 나가라고 짐가방을 저에게 던졌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봐서 무척 놀랐고 결국엔 진로 계획서에 화학공학과 지망이라고 썼어요. 단순히 화학공학과 지망이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는 그 과에 대해 아는 게 일절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저는 불효까지 저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셰프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진로도 생각해보지 않고 화학공학과에 갔어요. 가서 보통으로 공부를 해서 보통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저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학을 다닌 4년 동안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을 할 때에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취직이 되어 회사를 다닌 지 2년이 지났을 때 고향에 내려갔어요. 몇 년 동안 고향에 가지 않다가 부산에 가는 KTX에 오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잠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아서 가보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도 했죠. 그럼에도 제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는 건 어머니에게 남은 응어리가 풀렸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이제는 요리를 그만두게 한 어머니를 면전에 봐도 밉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도 식당을 찾아가는 일은 즐거워요.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아직도 하고 있었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도 여전해요. 새로운 식재료나 요새 유행하는 레시피가 뜨면 실행해보고요. 집에 보통 사람들은 없는 식재료나 향신료도 많죠. 그래서 지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미식가예요. 간혹 저에게 식당을 찾거나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죠. 물론 그 지인들은 제가 예전에 셰프를 꿈꿨다는 걸 모르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민락동에 가서 회센터로 들어갔죠. 어머니 자리를 찾는 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보더니 결국엔 안아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저희 모녀는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았던 만큼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휴가를 내고 간 거라서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회센터로 출근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 어릴 때처럼 가 있고 싶더라고요. 회센터에 가서 얼마나 바뀌었나 이곳저곳 둘러보기도 하고 친했던 이모 삼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에 저를 빤히 쳐다보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왼쪽 뺨에 점이 있는 게 경원이었어요. 경원이는 중학생 때 부산에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방학 때 간 거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더 못 봤어요. 왼쪽 뺨에 점이 아니었다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키도 저와 비슷했는데 훌쩍 컸고 덩치도 웬만한 남자 사이에서도 눈에 띌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다. 다시 돌아온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경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원이가 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대요. 요리사가 아니라 회사원이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경원이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고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원이가 어머니와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했어요. 어릴 때 알던 친구가 어엿한 남자가 되어선 함께 밥을 먹자는 게 낯간지러웠어요. 하지만 괜히 안 먹는다고 했다가 이상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죠. 저녁은 돈가스였어요. 경원이가 잘 아는 집인지 들어가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읽는 동안엔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왔고요. 잘 아는 집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는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원이는 여기 등심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등심 돈가스 2개와 마제소바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땐 인천에 갔었어. 아버지가 고등학교는 위에서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친척집에 잠깐. 뭐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그 덕에 좋은 대학 나왔어. 서울에 있는. 너도 서울에 대학 다녔다며? 만날 뻔했는데 아쉽다. 좀 머나? 좀 멀구나. 들어보니 경원이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자기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횟집을 차리고 싶어 했죠. 그동안 아버지에게 일도 배우고 돈도 벌 겸 부산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경원이는 말렸어요. 대충 다 알고 있다고요. 처음엔 부산에 내려왔는데 안 보이길래 요리사가 되어서 해외라도 간 줄 알았어. 너 어릴 때부터 꿈이 컸잖아. 저 멀리 미국으로 가서 수제버거집을 차리고 싶댔나? 어릴 때 말이야.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래놓고 다음날 되면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기억 안 나? 너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 양식도 하고 싶고 한식도 하고 싶고. 뭐 우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일식은 당연히 배우고 싶었겠지. 많이 봤다고 만만해져서는. 그치? 그런데 화학공학과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좀 놀랐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어. 신뢰가 안 된다면 말이야. 어쩌다 그렇게 크게 꾸던 꿈이 바뀐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모 표정 보면 이모랑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난 그때 여기 없었잖아. 경원이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지만 짧게 대답했어요. 현실에 승복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현실에 승복했지만 너는 도전해보라고 북돋아 주었죠. 그러자 경원이는 갸우뚱했어요. 네가 정말 현실에 승복한 거라고? 그러면서 경원이는 돈가스를 먹으면서도 계속 갸우뚱했죠.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그때까지 경원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경원이가 저를 회센터 주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방 이모 한 분이 안 계셔. 아, 지금 당장은 아예 없고 다른 분들은 2시간 뒤쯤 오실 거야. 그동안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당장 올라오실 거거든? 여기 대충 레시피 있어. 어떻게든 해줘. 부탁이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척 당황했어요. 그런데 경원이가 휙 하고 아래로 내려갔고 그 동시에 손님들이 올라왔죠. 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프라이팬을 잡았어요. 한숨을 쉬고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갔어요. 서빙할 인원도 없어서 제가 해야 했는데 그 덕에 저는 손님들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을 위해서 한 요리인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저 멀리서 경원이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보면 도와주지 왜 보고만 있어? 그러니 경원이가 혼자서도 잘하는데 뭐 하며 모르는 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해야 하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대체 이모님들은 언제 오는 거냐면서요. 그런데 경원이는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 뭘 그렇게 쳐다봐? 기분 좋지? 뭔가 전율이 느껴지지? 주방에서 요리하는 건 처음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때? 그때 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게 경원이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죠. 그러자 경원이가 저를 잡아요. 놀란 눈치예요. 저는 울면서 경원이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하면 어떻게 해? 너 진짜 무책임하다. 원래 이런 애였니? 사람 가지고 장난쳐? 그러자 경원이는 당황하면서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더니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주방에서의 일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 며칠 일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주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원이 말대로 그때 전율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처음으로 상사에게 혼도 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차라리 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1년을 더 다니다가 회사는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죠. 어머니는 무척 놀라셨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왔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꿈. 셰프라는 꿈을 이루겠다고 하니 얼마나 철없어 보여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간 당일에 일식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일식 자격증을 딴 경원이야 더욱 친하게 지내며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렇게 일식 자격증을 따고 주중엔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회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씻어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미있었어요. 뭐 비린내 좀 나면 어떤가요? 제가 즐거운데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것도 나름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저는 제 꿈을 일깨워준 경원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희 구애 끝에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 부부가 십시일반 모은 돈과 저희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횟집과 초밥집을 열게 되었어요. 횟집은 남편이, 초밥집은 제가 주로 운영했죠. 그리고 몇 달 뒤엔 오마카세 집을 열었어요. 거긴 예약제여서 예약이 있는 날엔 제가 오마카세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초밥집은 남편이 봤죠. 횟집은 직원이 몇 명 있었거든요. 가게는 잘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경매받고 사오라고 했죠. 그리고 양심 장사를 했어요. 아무리 일식집이어도 부담스럽게 드시러 오진 않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SNS로도 유명해졌죠. 그래서 저희 가게별로 SNS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걱정하시던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댁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댁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양가에서 믿는 종교도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샤머니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요. 듣기로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어요. 갑상선암이요. 그때 별의별 종교를 다 믿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당이었어요. 그때 무당이 창문에 흰 종이를 가득 붙이면 병이 낫는다는 둥, 매일 아침 따뜻한 모가차를 마시라는 둥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차도가 보이더니 완치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우스웠는데요. 시어머니는 꽃신 무당이라는 그 무당을 그 뒤로 맹신하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과 시누이의 대학도 무당의 말대로, 남편은 서울에, 시누이는 대구에 보내고요. 남편은 공군을 지원해서 전역했는데요. 그것도 무당의 말에 따른 거였어요. 그리고 집안에 가구 배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파는 창을 등지고 있어야 하고 TV 위엔 해바라기가 있어야 하며 현관문엔 종을 달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무당에게 듣고서 집안 인테리어를 전폭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사할 동네며 아파트 층수까지 무당에게 모두 점지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그 아파트의 그 층수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엔 아시겠지만 다시 무당에게 인테리어를 점지받아서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셨죠. 저는 저희 시댁에 가면 곳곳에 보이는 방울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것만 있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이며 부적들. 정말 기분이 이상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름이 수혜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꽃이나 씨 말이 맞네. 너희들은 안 된다. 상극이란 말이야. 이 아가씨 사주에 물이 너무 많고 너한테는 흙만 있으니 진흙탕 속이지. 진흙에선 숨도 못 쉰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돼. 아니면 이름이라도 바꾸든지. 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을 밀어붙였죠. 시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골머리를 앓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아니죠. 저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보아서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들어드려야 했죠. 저희가 결혼을 예정에 앞둔 날짜는 봄이었는데요. 운이 좋게 5월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5월은 안 된다. 너희는 무조건 여름에 결혼해야 해. 여름에 결혼해야 아들도 낳고 잘 산다더라. 그리고 여름이면 얼마나 좋니? 햇살도 좋고. 안 그래? 더위는 무슨? 에어컨 다 틀어주는데 무슨 더위야. 그리고 웨딩홀은 거기 말고 30분 떨어진 거기 알지? 지금 그 30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무조건 내륙에서 결혼해야 해. 내가 말했지. 네 사주에 물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륙에서 내륙의 길을 받아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줄 테니 웨딩드레스 입을 때 등에 붙이고 하나는 구두에 넣어라.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 웨딩홀에 가보니 직원과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화분 사이사이에 방울을 넣고 계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다 결혼식이니 그것도 제 결혼식이니 직원에게 그냥 두라고 했네요. 그렇게 웬만한 건 저드렸어요. 저희 신혼집 온 모서리에 소금을 뿌리고 팥을 뿌리고 현관문에 방울을 달고 그런 것도 웬만해선 참아드렸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선 제가 차마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가게를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보고 일을 내서 성공할 팔자가 아니라는 둥 올해 일식에 대해 공부한 저희 부부에게 업종을 바꾸라는 둥 하나부터 10까지 다 트집 아닌 트집을 잡았죠. 특히나 저에겐 너는 물이 많은 사주인데 자꾸 물을 만지면 결국엔 익사에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만둘 제가 아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추전척전. 전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렇게 횟집 초밥집을 열어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아서 횟집보다 초밥집이 더 잘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세를 가지고 남편이 저를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장사가 꽤 되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제가 월등히 장사가 잘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보기 싫으셨는지 빈개지신이란 말도 모르냐며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남편 내조해야 한다고 늘 말했어요. 너 요새 집에도 늦게 들어온다며? 어제는 몇 시에 들어왔니? 뭐?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디 봐봐라. 여자가 나대서 잘 굴러가는 집안 있나? 아마 아무도 없을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그러게. 내 말 듣고 내 아들 명의로 장사하고 복 들어오는 대로 꾸며놨으면 됐을 것을. 이게 뭐니? 내 아들 복 네가 다 끌고 간 거란다. 그래서 횟집에 사람이 없는 거야. 엊그제 내 손님들이 횟집에 갔는데 횟집이 텅텅 비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거기다 저희 부부가 바빠서 그런지 아이가 안 생겼는데요. 그것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동자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바로 타깃이 바뀐 거예요. 바로 제 초밥집에서 일하는 시누이로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어린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과학교육학과를 나와 현재까지 무직이에요. 결혼을 하고 본 시누이는 별다른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놀고 있었죠. 꼭 집에서 키우는 말티즈 같았어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반기지만 제 성질은 못 죽이고 손님이 오면 왈왈 지더대는 말티즈 말이에요. 그런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제 초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시누이도 저도 불편했어요. 시누이는 가게에서 온갖 하긴 싫은 티를 냈고 저는 그 모습이 거슬렸죠. 솔직히 맞잖아요. 요즘 세상에 일할 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저는 시누이가 복에 겨웠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이제껏 시어머니가 주는 저희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삶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자주 저와 점심을 먹으며 싹싹 빌었어요. 언니, 저 일도 못하는데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언니, 엄마한테 안 혼나게 내가 밑밥 잘 깔 테니까 그러니까 나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오빠랑 일하게 해줘요. 거기가 더 힘들고 고된 거 알아요. 그래도 전 거기가 좋아요. 네? 저는 시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가족들 중에 오빠, 저희 남편을 가장 잘 따랐거든요. 4살이라는 많으면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흡사 아빠와 딸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선 자주 커플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가끔 저희 셋이 나서면 전 친구고 남편과 시누이를 커플로 혹은 부부로 보곤 했어요. 함께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남편의 권유라고 할까요? 남편이 시누이를 참 많이 걱정해서 식사며 여행이며 셋이 자주 했거든요.
저는 외동이라 형제 간의 정을 잘 모르는데 좋아 보였어요. 물론 나이든 저희 남편과 커플로 자주 엮이는 게 시누이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긴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필요 없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시누이가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직장도 없을 뿐더러 연애도 안 하니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도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시누이에게 연애해라 결혼해라 하시더니 결국엔 꽃신무당에게 점을 봤다는 거예요. 꽃신마님이 너 내년 안에 결혼해야 한대.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네? 그리고 너 한의사랑 결혼해야 오래 살고 좋대. 한의사 얼마나 좋아? 네가 한의사 만나면 엄마도 아빠도 네 오빠도 새언니도 좋은 한약 받아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그 한의사가 주는 한약 먹으면 니네 새언니도 금방 아이 생긴다더라.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주는 보약 꼬박꼬박 먹고 이거 네 방에 붙여놓을 테니까 절대 떼지 말고 떨어지면 엄마한테 말해. 꼭 내가 붙여야 하니까. 그리고 집은 꼭 붙고야 한다더라. 엄마가 아파트도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소리에 시누이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팔짝 뛰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붙인 부적도 자기 멋대로 떼고 결혼 안 한다고 울고불며 생떼를 부리는데 보기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나 5억 이상 하는 아파트 아니면 안 살아. 절대 안 살 거야. 엄마, 5억이나 하는 아파트 구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어?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했죠. 내가 지금 민영이 한의사한테 결혼시키려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러는데 너희가 한 2억만 투자해라. 아니 의사 사위 들어오는데 너희가 안 좋을 게 뭐 있니? 그러니 너희도 좀 보태야지. 딱 2억만 보내봐라. 어? 그래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흔쾌히 허락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바로 복수였어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해야 할 복수가 있었거든요. 보름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시누이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마시다 보니 맥주가 동이 나서 제가 사온다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제가 창고에 맥주가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부엌에 남편과 시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민영아, 오빠도 너 결혼하는 거 싫어. 게다가 북구라니. 북구면 여기서 30분도 더 걸리는 거 오빠도 알아. 그런데 여기서 네가 안 한다고 뗐으면 우리 사이 들통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연막작전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결혼한 것처럼. 응? 우리가 각자 결혼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만질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결혼할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결혼해. 저는 제가 본 광경에 너무 놀라 집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며칠이 지나서도 여주인공처럼 울고 있는 시누이와 멋진 남주인공처럼 그녀를 달래는 남편의 모습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연막작전이라느니 우리들이 결혼할 수는 없다느니 제 상식으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어렵지 않게 남편과 시누이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사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남편이 횟감 경매 받으러 가시죠. 그거 언제부터 혼자 가셨습니까? 아, 꽤 오래되었군요. 아마 그것도 이 둘이 더 자주 만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처럼 보입니다. 둘이 매일 같이 가더군요. 그리고 약속처럼 돌아올 땐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근처 숙박업소를 들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남편분이 일을 하다 도중에 사모님 가게로 가셨어요. 사모님 모르게 둘이 차에서 만나 이야기하다 돌아가더군요. 이런 사연이 자주 있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적으로만 엮인 관계니까요. 그러니 아주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맺은 걸로 보여요. 모르셨습니까? 재혼 가정이던데요. 남편분이 중학생 때 재혼하셨던데요. 이 둘 유전적으론 완전 남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시댁 가족들 중 남편과 시누이만 뒷번호가 같은 것도, 두 사람의 이메일 형식이 같은 것도, 시누이가 남편을 보는 눈빛도, 남편이 시누이를 챙기는 모습도 이상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횟집에 가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어요. SNS부터 채팅 어플까지 모두 봤어요. 아무 흔적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유행이 지난 채팅 어플 알림이 떴어요. 들어가 보니 방금 시누이가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남매라는 이름을 앞세워 할지 못할지를 다 아는구나 싶었죠. 저는 당장 그 메시지 기록들 중 시어머니가 보면 혈압이 오를 만한 것들을 골라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그 사이 남편이 왔는데 저는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2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저는 준비한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신나서 봉투를 여시더니 하나 둘 확인하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래요. 시어머니도 이 남매의 횡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밝힐 수 없어 묻으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에서 봉투에 든 것들이 떨어졌어요. 제가 찍어둔 남편과 시누이의 채팅 대화, 남편과 시누이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길을 걷는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엔 이혼 소장까지요. 남편이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처음 안 사실인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요.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제가 알게 된 이상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물러나고요. 꼭 소송해서 넉넉하게 돈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댁 남편, 이댁 따님 얼굴에 먹칠 남기겠습니다. 제대로 사랑구실 못하게 할 거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랑 남편 상극이라고. 결혼하면 진흙탕 속일 거라고. 그렇게 아들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진흙탕 속에서 죽을 뻔한 건 저인데요. 그 진흙탕에서 숨을 못 쉰 건 저인데요. 무당이 그렇게 말 안 하던가요? 그리고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시누이를 끌고 와 당장 사과하라고 윽박 지르는데 그것도 다 저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거짓 같았어요. 꾸밈 같았죠. 뭘 해도 이제 나한테 안 통해.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혼해달라고 해. 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 대신 소송은 취하 안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겨서 너희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알아들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어쩔 수 없어. 소송 준비 잘해. 그렇게 전 남편을 앞세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요.
남편은 그 덕에 횟집도 저한테 넘기고 위자료도 줘야 했죠. 그리고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새 가게를 판 돈으로 잠적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세상에 환멸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꺾일 꿈이어서 추전척전 노력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결국 저는 횟집을 팔고 받은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제 가게를 완전히 사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처럼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죠. 안정적인 상태에서 또 다른 발전적인 상상을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평생 가게세에 얽매여서 살 것 같았는데 가게세에서 해방된 게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저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셨어요. 합의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서울로 시누이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시누이에겐 잘된 일이죠. 저희 동네에선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도 곧 회센터를 나가실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남편을 오래 봐온 친구들에게도 알려져서 남편은 지금 외톨이 신세가 되었어요. 직장도 못 구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돕고 있나 봐요. 제 남편을 생각하면 밉죠. 한없이 밉다가도 제 꿈을 일깨워준 데에는 고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딱 이 말이 맞아요.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보다는 온전한 나의 구원자였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 이젠 남편을 연민하지도 않고 더 미워하지도 않으려고요. 오히려 호통을 쳐야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할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분들이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